너무 기괴하고 양철북을 치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책 주문한 거 한거 와서 얘네 좀 언박싱? 언박싱 하는 것부터 지금 다시 시작을 해볼 거예요. 지금 책들은 다 알라딘에서 주문했고요. 오 이것 봐. 짜잔. 네, 데릭 반스 글 쓰고 고든 씨가 그린. 얘 좀 더 너무 사고 싶었는데 뭐 주다 보니까 못 샀다가 이번에 사게 됐습니다. 크라운 있고요. 옆에 교보문고가 있어서 책 구경도 할 겸 종종 가기는 하는데 거기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. 이거 두 개가 지금 절판이 됐었어요. 교보문고 그제 갔었는데 그래서 바로 또 샀죠. 절판된 책 중에 이제 시중에 아예 없는 책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중고로도 사는데 중고로 굉장히 상태 좋은 것들은 뭐 큰 차이 없거든요. 빈터의 서커스. 제가 좋아한다는 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설사 못 읽어도 사는 경우도 있죠. 이거 왜 이렇게 안 잘려? 엄청 단단하네. 새해에는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. 그리고 짜잔. 그러니까 이게 절판된 경우 이거는 제가 중고로 산 거란 말이에요 지금. 근데 지금 상태 보시면 뭐 물이 없어요. 중고 올라온 경우도 상태를 어느 정도 써 놓으세요. 얼추 맞아요. 뭐 최상이라고 하면 거의 최상이었고 이게 아마 상인가 그랬어요. 항상 좀 상 이상으로 살려고는 하거든요. 저는 뭐 중고를 팔아본 적은 없지만.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나게 읽을 걸 생각하냐. 그림 봐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2023년 어떻게 보면 첫 북 리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오늘 같이 언급할 책 같은 경우는 더 조금 큰 의미가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같이 이야기할 소설은 독일 작가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이 되겠습니다. 그 북적에서 언급했던 작가들 중에 최초 노벨상 수상 작가이고요. 유명한 상 수집러 언젠가 한 번은 뭐 노벨상이 나오겠거니 이제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최초 노벨상 수상 작가 귄터 그라스 제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첫 번째 이제 리뷰 이제 시작했을 때 리뷰로 봤던 작품이 핏빛자오선이고 이제 팬심을 숨기지 않았던 맥카티 그 작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작품 보기 전까지 누군가가 저에게 제일 좋아하는 작품의 작가가 뭐냐 하면 얘기했던 작가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. 귄터 그라스 웨카시 작품이나 이 지금 귄터 그라스 작품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물론 공통적인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두 작가 다 조금 더 남성적인 문체를 사용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. 근데 물론 이제 결은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작가 먼저 만나게 된 계기가 맥카티랑 좀 약간 비슷해요.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요일마다 했던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항상 봤었는데
그때 이 양철북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. 그 영화를 이제 소개를 한 거야. 너무 기괴하고 양철북을 치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.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그 장면이 어쨌든 뇌리에 좀 박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인가? 그때 읽었었던 것 같아요. 굳이 따지면 영화를 통해서 귄터그라스라는 작가와 이 기괴한 이야기를 경험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본 거는 소설을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영화를 봤죠.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던 작가이기 때문에 막 일생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중요한 사건들, 특히 이제 양철북 위주로만 갈 거고,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.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조각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지금 양철북 책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도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고,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인데 문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원본을 보지는 못했죠. 이게 좀 해석한 작품을 봤는데 해석가를 뽑을 때도 굉장히 이 출판사 쪽에서도 많이 좀 고심을 했었던 게 비문도 굉장히 많고 독일어로 쓴 문장들 자체가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이렇게 문학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어난 곳은 독일과 폴란드 국경 지대인 단치에서 이제 태어났고 아버지가 독일인이고 어머니 쪽이 이제 카슈바인. 사실 양철북이라는 소설이 이 균터글라스의 삶이 좀 중간중간 녹여 들어있는, 이 오스카 아버지 같은 경우도 독일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모계 혈통부터 이제 언급이 되는데 석궁했던 그런 예전의 직업적 경험들도 여기 많이 녹여져 있고, 그런 어떤 찾아보는 재미도 책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2차 세계대전 이제 경험한 세대죠. 1927년에 출생을 해서 이제 2015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17세 때 그 히틀러 청소년 단원으로 징집이 됐는데, 이게 이제 나중에 자서전에서 본인이 언급을 하면서 조금 논란이 됐던 게 독일 정권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거든요.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미리 밝히고, 나치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. 끝까지 숨기고 간 또 사람들에 비하면 어쨌든 나중에 자서전에 언급을 한 거 자체고, 자기가 자원입대라기보다는 징집을 당했죠. 그때 당시에 그 징집이 된 이후에 미군 포로로도 또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또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예요, 전쟁이라는 게. 석방된 다음에 이제 석공으로 일을 하게 돼요. 아직까지는 그 삶이 소설가로서의 어떤 조금의 힌트나, 그 이후에 이제 듀셀도르프랑 이제 베를린 미술학교에서 조각을 전공을 하는데, 이 조각을 전공하면서 간단한 시를 혼자 이렇게 좀 습작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뭐 이런 문학적인 재능도 좀 있었겠죠,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. 그 1954년에 어떤 서정시 대회에 입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문학가로서의 어떤 삶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아시다시피 96년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이제 받게 되고, 책도 초반에 이분의 어떤 그런 그림 작업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뭔가 좀 매력, 여기 사진 있습니다.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그림들 보면은 뭔가 글이랑 어울려. 되게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좀 라인도 파워풀하고, 기록으로 남은 인터뷰를 보면 기질 자체도 굉장히 좀 호전적인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곤란할 법한 그런 어떤 질문들이나 가감 없이 발을 담그고 목소리를 내고, 그래서 욕도 많이 먹기는 했죠. 물론 이제 공인이고 유명인으로서의 말에 책임감은 확실히 일반인 때보다 더 생겨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, 비난이 두려워서 그런 의견을 숨기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, 뭐 비판적인 지성인, 행동하는 지성인, 이렇게 많이 좀 또 언급이 되어지죠. 본국인 독일의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터부시의 끝판왕이 이스라엘 그 정치적 결정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목소리를 내요. 근데 심지어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잖아요. 양철북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책 두께 좀 보세요.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 작품을 먼저 봤잖아요. 영화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볼게요. 양철북이 1959년에 이제 출간이 됐으면 영화는 사실 1979년에 개봉이 됐고요. 이제 폴커 슐렌도르프라는 감독에 의해서 개봉이 됐는데, 한국에서는 이제 뭐 1988년 굉장히 늦게 좀 개봉이 됐어요. 한국에서도 연소자 관람 불가로 이제 나왔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적인 흥행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한국에서 또 의외로 흥행이 됐어요. 1979년,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개봉했던 해에 그
지옥의 묵시록이랑 칸느 영화제에서 그 황금 종려상을 타게 되고 1980년대에는 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영화 너무 잘 만들었어. 그 요인 중에 몇 가지를 조금 언급을 하자면 그 주인공 오스카가 이제 주인공이 될 건데 오스카 역할을 했던 데이비드 베넨 캐릭터가 너무 잊을 수가 없고 아인데 정신은 거의 성인에 가까운 이 배우의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그 신비함과 기괴함 사이에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. 1985년 리들리 스콧 감독의 레전드라는 영화에서 거기서도 이제 엘프 역할로 나와요. 데이비드 베넨 이 배우가 갖고 있는 특유의 이국적이고 2차원 세계 같지 않은 듯한 그냥 배우 자체에서 오는 뭔가 아우라가 있어요. 이 레전드라는 영화는 이제 판타지 영화고 톰 크루즈의 되게 굉장히 젊은 시절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지금 세대들이 보기에는 다소 좀 유치한 설정들 어떤 컴퓨터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있긴 한데 또 그거 보는 맛이 있죠. 소설 양철복을 이야기하자면 1959년에 이제 출간이 된 소설이고 출간됐을 당시도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캐릭터나 진행 방식이나 사건들 뭐 그런 요소들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. 오스카라는 주인공, 이 주인공의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이 진행되어지고요. 1인칭 소설의 어떤 장점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활용을 한 소설인 것 같아요. 그 1인칭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자가 본인의 관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지금 독자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이 화자와의 관계에 신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객관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책을 좀 읽게끔 혹하게 만드는 그 스토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인 오스카가 자기가 딱 3살 때 자기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어른들이 만들어낸 어떤 세계에 대한 항의 같은 걸로 성장을 자기가 그냥 멈춰요.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게 특히 그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라지 않는다라는 그 충격적인 설정이 독자들을 뭔가 꼬시게 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급의 충격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독자들이 책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. 작가들이 이제 취할 수 있는 스탠스 같은 경우 보면 그 급 이상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막 나열을 한다거나 밀당을 잘해야 돼요. 양철복 같은 경우가 소설을 진행하는 요소에 의해서 마술적 사실주의를 쓴 작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것 자체가 배경이 되어지는 현실을 뭔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음으로써 해석을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. 조금 더 아이캐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. 그 중에 하나 콜롬비아 작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100년 동안의 고독 역시도 이제 마술적 관점주의가 잘 살려낸 소설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버전의 소설을 비교하는 것도 그 관점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100년 동안의 고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마술적 관점주의가 지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설의 배경도 전혀 다른 게 마콘도라는 가상 세계, 가상 국가를 설정해 놓고 이 세계를 이루어낸 6대에 걸친 대가족에 걸친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. 사람과 사람 간의 결합, 만남, 국가 간의 만남, 탄생, 사랑, 죽음 같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의 이 마술적 관점주의가 환상적으로 유지가 돼요. 소설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더 대서사시 같은 느낌도 나는데 판타지적인 이 양철북에서 사용된 마술적 사실주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본인의 어떤 장애를 얻게 된 계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듯이 100년 동안의 고독보다는 좀 이 마술적 사실주의가 부분 들어가 있고 독일 정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따르는 요소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소설 양철북의 또 다른 매력으로 캐릭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다시 들어오네 지금. 카메라 배터리 충전을 안 해서 지금 조금 찍고 충전하고 조금 찍고 하니까 해가 기울어지고 있어요. 모계혈통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외할머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의 만남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마술적 사실주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. 할아버지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할머니를 보는 거죠. 4겹 치마를 입고 있는 할머니를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할머니가 그 4겹 치마 안에다가 그 쫓기는 그 총각을 이제 숨겨줍니다. 그래서 경찰들이 지나가고 그때 오스카의 엄마가 생겨요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
그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잘 사냐, 할아버지는 그렇게 영화를 찍는 만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지르고 돌아다니고 결국은 뭐 도망가고 생사 확인조차도 안 되고, 엄마는 또 막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고, 오스카는 자기 아빠가 독일인인데 그 사촌 오빠 엄마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친부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의 어떤 이후에 만난 마리아나 그 아들 겸 동생 겸 쿠르트 하며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조금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, 캐릭터에서도.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분석하고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고, 자신의 비루한 삶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개입이 들어가는 이런 류의 소설이 양철북 이후로도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 독자들이 감을 잡고 보실 수도 있는데, 그 감들을 다 뛰어넘고 제목이자 이 오스카가 매번 들고 다니는 양철북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오스카 입장이 불편하다거나 그럴 때 이제 양철북을 치고 주변에 있는 유리들이 깨져요. 좀 기괴한 능력이죠. 신체 장애적 요소도 있지만 이런 어떤 재능 때문에 서커스다. 그때 당시 비주류의 가장 아이콘적인 좀 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또 일을 하게 되고요. 이 양철북을 치면서 유리를 깨는 이 상황이 주변 사람들과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고 불편하게 만드니까 이제 서커스단으로 일하면서 나치 행사단에 이 서커스단이 초대가 된단 말이에요. 거기서도 막 불을 쳐서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서 중간에 양철북을 포기하는 순간이 오거든요. 이제 자기 친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버리면서 결단을 하는 순간이 와요. 그 이후로는 양철북을 안 들고 한동안 또 지내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양철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역시 소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이 양철북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읽으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, 안 읽으신 분들은 영화와 함께 또 비교해보면서 읽는 것도 즐거운 재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